안녕하세요. 질 참 좋은 부동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거주하고 싶어 하지만 간혹 가다 보면은 내 건물에서 월세를 받으면서 거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정년퇴직을 하거나 이젠 그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이룰 만한 돈이 생겼기에 따박따박 급여와 같은 돈을 받으면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통 구매하시는 부동산이 상가 건물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을 매수를 하시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 한 층에서 자신이 거주하면서 나머지 주택에서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고, 상가 주택 같은 경우도 일부 주택에서 자신이 거주하면서 상가와 또 다른 주택들을 임대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다가구 주택과 상가 주택은 토지의 입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가격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나 하진 않거든요. 물론 상가주택이 대부분 더 비싸긴 한데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을 매수하고 싶은 분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실제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다가구나 상가주택을 사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건물이거든요. 임대인이 또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이제 찾게 됩니다. 보통 가격을 다가구 주택이 전용 면적, 그러니까 연면적 이런 것들이 있고 토지 면적이 따로 있거든요. 보통 토지 면적은 그 인근에 그 토지가 자리 잡은 입지와 인근에 있는 다른 표준지 토지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시세들이 보통 나오긴 하거든요. 간혹 이제 거래가 별로 되지 않는 지역인 경우에는 시세가 좀 잘 반영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때 매도인은 조금 싸게 팔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매수인은 좀 싸게 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주변의 인근의 가격들이 많이 변화가 됐지만 아직 그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에 있는 그 주변은 별로 거래가 없어서 가격 반영이 좀 늦게 됐을 때 거래를 하시게 되면 누군가는 이득을 볼 수 있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도 상당히 잘 찾아야 된다는 거 알고 거래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을 구입할 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게 총 몇 개 층인지, 그리고 내가 사용을 하게 되면 몇 개 층, 몇 개 호수를 임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꼼꼼히 살펴보실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그리고 도로는 어떻게 접해 있고 주거에서 사는 사람들은 남향인지 동향인지, 상가 사람들은 출입구가 어느 쪽으로 나 있고 유동인구가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분석을 하고서 아마 매수하게 될 겁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왔다 가정하고 그러면 이제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그 물건을 최대한 가격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격 협상이 이제 이루어졌다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가구 주택과 상가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봐야 되는데 토지와 건물을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이 따로 있고 건축물대장이 따로 있고요.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부들을 잘 읽을 줄 알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거래를 해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에서 소유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그 소유자가
소유권 외에 다른 권리가 혹시 설정된 게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저당권 정도 있는 게 일상적인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근저당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중도금으로 상환을 한다든가 잔금으로 상환을 한다든가 하는 특약을 써서 이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적 같은 경우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을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를 하고요.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나 타인의 토지를 건축물이 넘거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경우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계약서에 다 적어서 분쟁이 없게끔 조치는 취하셔야 됩니다. 그 대급 지급 방법은 보통 계좌이체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간혹 어떤 어른들은 수표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계약할 때에는 웬만하면 대금 납부를 계좌이체로 하기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당연히 이게 일반적이긴 한데 간혹 수표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네, 그런 부분 기재해 주시면은 잔금일에 당황하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타났을 때 계약서를 보통 쓰는데 아무래도 물건이 마음에 들면 계약일을 정할 때까지 그 물건을 잡아두고 싶으시면 이제 가계약금을 이제 일부 보내게 되죠. 혹시 모르니까 혹시 매수하시는 분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가계약금을 보내실 때 이제 중개사가 이제 문자를 보내줄 때 그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해달라는 내용을 적어달라고 하시면은 가계약이 진행되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계약금 입금한 금액만 물어내면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해달라는 문구를 반드시 써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계약일이 됐을 때 이제 소유자를 따로 만나야 되겠죠. 네, 소유자를 만나는데 보통 이런 큰 건물을 거래할 때에는 소유자가 직접 와서 거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만약 소유자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자가 본인이 발급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이 동일한 도장인지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소유자와 직접 음성통화를 하던가 영상통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 물건을 거래하는 게 맞는지, 이 거래 금액과 이 거래 방법으로 실제 거래하는 게 맞는지 통화를 하시고 녹화를 하시거나 녹취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도 제대로 확인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매매 계약금, 잔금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유자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셔야 되고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이제 대리인이 한 부씩 가져오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부씩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누가 가져가네 라고 이제 다툴 필요가 없는 게, 그 가져온 대리인이 자기가 진짜 대리 권한으로 가지고 대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본은 대리인이 가져가고 그거를 이제 사본을 복사를 뜨셔가지고 거래 상대방인 매수인과 중개업자가 가져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냥 사본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대리인의 도장과 성함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대리인이 위임인의 인감도장까지 가져왔다면 인감도장도 그곳에 찍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신분 확인은 계속 강조해도 이게 계속 강조해도 과한 게 없습니다. 무조건 계속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잘못된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그 매매 대금을 다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 이외에 다른 등기가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나 간혹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금액이 상환 가능할 정도인 경우에는 계약을 진행을 하시되 특이하게 반드시 계약 잔금 이전에 말소가 되는 걸 조건으로 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대출을 갚을 때 상환 계좌라는 걸 보내주게 됩니다. 그거는 매도인이 함부로 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그 대출을 상환한다고 하면 은행에서 바로 돈을 받아가는 그런 계좌이기 때문에 대출 말소 상환 계좌를 받아두셔서 거래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상환 계좌를 주지 않는 은행들이 있거든요. 좀 크지 않은 은행들 같은 경우에 상환 계좌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믿고서 가시든지 아니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잔금을 은행에서 만나서 치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이 불가능, 상환 계좌가 없는 은행인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에서 잔금을 치르도록 한다는 특약을 넣으셔야만 매도인이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실하게 잘 특이하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들이 있어요. 기존 소유자도 물론 거주하고 있겠지만 다양한 임차인들이 그곳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를 하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이 집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당연히 요구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계약서 이제 별지 목록에다가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임대차 내용과 월세, 기간, 차임 이런 것들을 다 모두 기재를 하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고지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무슨 임대인의 사유로 해지할 수 있다든가 어떠한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놔야 임대인이 이제 정확하게 보증금이나 월세, 차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들한테 월세를 제대로 못 받았다든가 관리비가 체납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히 밝힐 수 있도록 이젠 그러한 내용들 미납임대료나 미납 관리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기로 한다라는 거를 반드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수인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전입세대 열람이나 확정이자 부여 현황 같은 것을 떼보셔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비교해 임대인이 고지한 것과 일치하는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매수를 계약서를 쓴 다음에 떼보는 게 아니라 매수 계약서를 작성할 때의 그 서류들을 매도인이 제출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사전 가계약을 진행할 때에 그 문구를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을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월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시려는 목적이 보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수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하는 목적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주인 세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사를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기존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만약에 있다 하면 그 임차인에게 이사를 나가겠다는 확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매도인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그런 명도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놔서 이걸 이제 매수인에게 넘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잔금일날 보통 소유권 이전 늦게를 신청을 하긴 하지만 간혹 며칠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잔금일 이길까지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 이전 변경이나 제한물권 등 등기부상의 권리 변동이 없게 한다라는 특약을 쓰는데, 그게 보통 2일로 많이 쓰는데, 뭐 이틀을 쓰시든지 3일을 쓰든지 일주일로 하시든지 그거는 당사자가 합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그걸 합의하는 게 큰 의미가 솔직히 없는 게,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돈을 받으면 그냥 그 물건이랑 빠이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보통 없는데, 이제 사기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려를 한다면은 잔금인 이길까지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짧게 그렇게 특약을 걸어서 소유권 이전 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계약 일부터 잔금일까지 수개월 정도 걸릴 텐데, 그 사이에 혹시 임대차 기존 임차인의 어떤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거나 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해지되거나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바로 의무적으로 고지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특약을 적어 놓으셔야 임대차 그 조건이나 이런 내용들이 변경됐을 때 그거를 이제 매수인이 바로 반영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다가구주택과 상가주택을 매수하는 입장이 되면 이제 그 주택 내부 그리고 상가 내부를 이제 한번 보게 될 거고요. 건축물 대장상 나온 연식과 현재 연식을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수리가 필요한지 또는 이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만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되고, 이제 수리비를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누수나 상가의 파손이나 어떤 그런 요소들을 미리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매수 계약하는 분은 당연히 없겠지만, 건물이 보통 크기 때문에 뭐 지하부터 뭐 2, 3층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꼼꼼하게 해당 층마다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명히 계약서 쓸 때까지는 보일러나 수도나 어떤 전기나 이런 것들이 다 괜찮았는데 꼭 잔금만 지나면 이상해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률이 높죠. 해당 층수들도 많고 면적도 넓어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잔금일 이전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뭐 매도인이 수리비를 내는 걸로 하고, 잔금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내는 걸로 하고, 요렇게 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중대한 하자의 경우 뭐 매도인이 수리를 하고, 경미한 하자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수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이젠 매수인과 매도인이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손해를 최소화하되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면서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젠 건물들 중에 대부분 뭐 수리 안 된 부분도 많겠지만 오래된 건물이심에도 불구하고 뭐 화장실이나 샤시나 타일 뭐 이런 것들이 다 교체된 데도 많거든요. 그리고 싱크대도 많이 교체되고 그러니까 연식은 오래된 건물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이제 신식 건물처럼 깔끔하게 해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한번 잘 고장난 게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특히 샤시 같은 경우에는 잘 닫히고 잘 열리는지 그런 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샤시가 잘 안 여닫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다툼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관에서 녹물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모르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건 녹물 나온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관 같은 경우는 보통 오래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배관을 교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옛날 배관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의 임대료도 중요하고요. 물론 상권이 좋아가지고 상가 월세가 많이 나오는 상가가 물론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도 뭐 동쪽이나 남쪽이 조금 어느 정도 접해 있어서 해가 잘 드는지 또는 옆에 건물이 막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실제로 임차인이 거주하신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꼭 들어가 보셔가지고 네, 집 안에서 밖을 받아봤을 때의 그런 어떤 공간이나 어떤 트임 이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잔금일 기준으로 임대료나 관리비, 공과금이 있으면 공과금을 정산하기로 합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미납월세가 있거나 미납관리비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걸 잘 협의해가지고 네, 이건 누가 받고 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 정해서 좀 깐깐하게 네, 하셔야 서로 손해를 보지 않고 잔금까지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하셔야지 부가가치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도 또 추가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수리가 되지 않은 상가주택을 매수하시게 되는데 매수 후 바로 수리를 하고 싶다면 대부분 수리를 하기 전과 후 기준으로 어떤 하자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 누수 같은 하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거 공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 들어가는 호수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호수마다 다 수리를 하게 되면은 어느 틈에서 물이 셀 줄 몰라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그 누수로 인해서 피해도 보게 되고 건물도 많이 삭게 되죠. 그래서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 누수에 대한 책임 소재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바로 수리를 할 생각이라면 수리 때문에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거주했을 때 당시 이제 누수 문제 얘기가 없었고 실제로 누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넘겼는데 이 사람이 고친다고 하면 괜히 분쟁이 발생할 요소가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수 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수도 또는 하수도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특약을 달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매도 후 바로 고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게 바로 신속하고 이해놓기 좋고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누수나 이런 책임 소재 때문에 혹시 불안하다면 매수 후 바로 수리하는 게 아니라 몇 달 지켜보고 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수리업자가 너무 공사를 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믿고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바로 매수하면서 수리하겠다. 매수인은 누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특약을 적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전용주차 공간이 있고 이게 주차 가림막이 있으면 그 리모컨 잘 챙기시고요. 네, 잠금실 잘 챙기시고 그 주택에 관련된 열쇠들이나 또는 거기 안에 옵션으로 제공된 뭐 에어컨이나 뭐 어떤 다른 설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이제 리모컨 같은 경우도
잘 챙겨져 있는지, 잘 있는지 세입자들한테 다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한 빌라를 매매할 때에도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이 많지만 건물을 매매할 때에는 그거의 몇 배에 해당하는 것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 매수인 입장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인천에서 부동산을 거래를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임차를 하는 경우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은 안전하고 좋은 물건으로 네, 중개 거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